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이니셜을 딴 END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하기 위한 빛나는 외교라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요구와 일치하는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국민의힘 김동원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좀 써야겠네요. 네. 교류를 뜻하는 exchange, 또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normalization, 그리고 비핵화를 의미하는 denuclearization. 앞 이니셜만 따서 END.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 해법으로 이 END 구상을 제시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놨지만 영상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 정책을 설명할 때 연단 오른쪽에 북한 대표단 자리를 좀 바라보면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북한 대표단은 이 대통령 연설 때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참 이 대통령이 총회에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이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기자들이 정리해보니까 대한민국을 33번이나 외쳤다고도 하던데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큰 격동의 시기를 겪어냈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재명 정부가 꾸려진 지 이제 막 100일 남짓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민주주의 기초 아래서 너무나도 굳건하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의 외교라고 하는 것, 그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국제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 정세에도 꽤나 많은 그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요. 네네. 많은 국가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저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국제 무대에 등장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그 지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아주 건재하다. 심지어 빛의 이정표라는 표현까지 쓰고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이고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현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END 구상 표현이랄지 등등의 내용을 놓고 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참석 및 연설은 국제사회 이른바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만방에 고하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의미조차 제가 축소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제 하나씩 그 세부적인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END 상당히 조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어 교류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아주 발음이 상당히 좋으신 그런 상황인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발음과 같이 매끄럽냐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저 빈자석이 나오니까 제가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에서 절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지가 않았다는 그런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유엔 또 국제사회의 냉엄한 시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의 대표가 자리를 계속
연설 시종일관 자리를 비운 것은 글쎄요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러시아 등 우리와 긴장 관계에 있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보입니다만은 네. 좋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고착하기 위해서 END를 실시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감나라 배추나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이 교류를 먼저 비핵화 이전에 저렇게 강조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관계 정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다음에 비핵화를 하면은 이미 비핵화를 인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북한의 김정은 그 체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김정은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거나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네. 아마 저는 싹 그 입가에 웃음을 띌 것이다. 내가 얘기한 거에 상당 부분을 유엔 가서 얘기를 했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 부분 지금 의도에는 북한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 엊그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이 한국과는 결단코 통일이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국가 체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도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꽃길만 가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이런 뭐 아주 이상적인 그런 거에 저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단계 한 단계 실현할 때마다 상당히 난관이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유엔에 일을 오랫동안 했던 우리의 김건 의원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처음까지 수시로 봤을 때 미국과 교류를 해서 나온 메시지는 한 군데도 안 보이더라 하는 의미에서 글쎄요 일방적인 구애 아닌가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도 충분히 귀담아들을 필요 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비판했는데 여기에 좀 첨언하신다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안철수 의원이 써놓은 내용 거의 그대로 판박이로 말씀하셨어요. 네. 안철수 의원은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로 가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END,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비핵화 이런 관련된 내용이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선행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이것마저도 어떻게든 헐뜯어 보려고 네. 김정은을 끌어들이고 김정은이 좋아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정은을 뭐 목표로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석을 지키고 있는 국가가 절반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가 순으로는 7번째 연설을 했고 전체 순서는 9번째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냥 짧게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유엔 연설을 할 때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방금 우리 김동원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는 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리에 없었던 내용,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열심히 듣고 있었던 내용, 이거를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만약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또 열심히 또 헐뜯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말 올바른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지 어떻게든 헐뜯으려고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요. 짧게만 지금 한미일 외교장관이 그 뉴욕에서 회담 후에 공동 성명을 낸 부분이 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외교부가 낸 보도자를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서 약간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얘기죠.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을 되살아 보면 이걸 혼용을 해서 썼습니다. 어떨 때는 북한 비핵화, 어떨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지금 비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할 때
초점은 북한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북한의 입장은 다릅니다. 북한은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 그다음에 미군의 해구산 이런 것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한반도 비핵화를 할 때는 바로 북한은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것을 먼저 철폐를 해야 된다라는 복선이 깔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외교 장관들의 공동 성명에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를 한 것은 북한의 입맛에 맞게끔 이것을 문구로 수정을 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의미에서 주한미군 철수, 또 미국의 해구산 이런 것들이 다시 이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자꾸 헐뜯는다는 얘기를 지금 두세 번 하시는데요. 이게 헐뜯는 거라고 생각하면 토론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경청할 필요가 없으면은 듣고 그냥 그런 얘기구나 하는 얘기 자체를 헐뜯는다 표현 자체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의 페이스북을 지금 저 화면에 처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언제 저걸 썼는지 몰라도 그걸 그대로 읽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을 해주시면 그런 표현은 안 나올 것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태도를 지적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셨다면은 송구하고요. 하지만 태도를 지적하는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쓴 이야기 그리고 방금 대변인께서 하신 이야기 다 귀담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나 이런 북한이 안 앉아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러시아, 중국이 분주히 적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메시지 자체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해 주십시오. 어떤 건전한 비판이냐, 어떤 지적을 위한 지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두 분이 약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특검 그리고 재판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있었고요. 4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를 했고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촬영이 허용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영상 보면 마스크에 바지, 정장, 사복 차림으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직업은 무직이다라고 묻는 말에 답을 했고 또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라는 답을 했고요. 이렇게 짤막하게 언론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포착된 모습이 있었고요.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재구속 이후에 특검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 열리는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레 열리는 재판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내란 재판 출석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쭉 밝혔고 이 재판에 출석하는 부분, 물론 첫 공판 기일 이런 측면도 있어서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법정에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분석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지점이 네. 과연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동대구역에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75명의 국회의원분들이 내려가셔가지고 집회를 함께하고 왔는데요. 그때 공식적으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씨가 재판에 나오는 것 자체는 이 추석 밥상을 어느 정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추석이 다가올 때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부터 윤석열 씨가 보여준 행태에는 본인 입맛에 맞게 본인이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본인이 더 떳떳하다면 본인이 더 소신껏 본인이 재판에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지 어떤 재판에 나가고 어떤 재판에 안 나가고 그렇게 뷔페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석 밥상을 노린 행동이라 보이지만 그런 얕은 수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신병과 관련된 절차에만
골라서 나오는가 하는 유사한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내일 모레 재판, 이것은 이제 새로운 그 사건인 것이죠. 체포였죠. 한 달 됐습니다. 이렇게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이 신병을 확보하려고 할 때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거는 새로운 그 사건에 대한 첫 이 재판인데요. 네네. 첫 재판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한다, 뭐 이런 저런 논만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이른바 석방 여부를 결정을 하는 보석 신문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석방을 상당히 원하겠죠. 당연히 지금 뭐 신체적인 그런 뭡니까 당뇨 합병증 뭐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골라서 재판에 참석을 한다, 출석을 한다,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사사건건 방송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재판은 출석을 해서 억울하면 억울한 것을 반론을 하고 소상히 그렇게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는 최소한도 도리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물론 이 불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시종일관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그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저렇게 어떨 때는 출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불출석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이거는 맞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남은 그런 재판 기일은 네. 소상히 뭐 억울한 게 당연히 뭐 있으면은 그것을 이 재판관들에게 법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펼치면은 그 안에서도 또 이 길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국민들께 도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오는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랄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이 지도부는 법사위의 조희대 청문회와 관련해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도부도 몰랐던 조희대 청문회, 추미애 위원장의 이른바 독주에 여당 지도부가 좀 곤혹스러운 건가, 이 지도부 패싱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지금 지도부도 추미애 위원장을 못 말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까 뭐 독주라는 표현도 쓰시고 예. 못 말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전혀 상황과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협업 플레이를 잘하고 있고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법사위 중심으로, 그리고 국회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본인께서도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들 응원의 격려의 메시지를 서두에 내는 이유도 그거라고 봐요. 불필요한 뭐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간의 어떤 이간질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작전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원내에 있는 대변인단이랄지 수석 대표단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도부에서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당일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경 발언을 이른바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의 행동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좀 염두에 둔 자기 정치인가 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또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최근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뭐 구체적으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고 한 분은 뭐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다는 게 이른바 여의도에서 숱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왜 저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겠습니까? 바로 이게 정청래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효과요? 네, 정청래 지금 당대표지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국가대표 뭐 국대급 막말 제조기다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그쪽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선명한 그리고 강경한 그런 얘기를 쏟았기 때문에 이른바 뭐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딸이라는 강경 세력에 어필을 해서 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추미애 지금 새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저렇게 하면은 나도 대표로 또 서울시장 후보 이제 곧 8개월, 9개월 있으면은 지방선거가 되니까 그런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다목적 포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두 분이 다 몰랐다 이 청문회 관련해서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도 호되게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두 분이 악수를 했습니다마는 네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정청래 대표는 알았을 것이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굿캅, 배드캅 이런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그래 청문회 그거 한번 추진해 보셔라고 이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알고는 있었을 개연성은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대통령께서 나가서 하셨고 또 순방 일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 뉴스의 주목이 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민주당 투톱 갈등 이른바 잠깐 언론의 집중을 받다 보니까 참 이 타이밍에 이 사법부를 몰아세워야 하는가라는 그런 소리가 혹시 나오기도 하나요?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네. 어제 누군가에게 그런 볼멘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마저도 사실 각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입법부로서 그리고 정당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 외교 무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각자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역할 와중에 무언가 메시지가 충돌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 영역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법사위원장 출신인 정청래 대표가 막말 제조기였다라고 하시는데 국대급 막말을 한 거는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막말이고 걸핏하면 반말하고 고성 지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잘못된 모습이라고 보고요. 네. 여러 의원님들, 그다음에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유명한 의원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마치 다음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나온 메시지들이 전혀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이면 문제 있습니다만 다 어느 정도 강도 차이는 있고 강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요 간밤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글의 타깃은 사법부 수장을 향해서였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이 뭐 되냐?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먼저 여쭙게요. 대통령도 갈아치운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에 대한 시사도 있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혹시 탄핵 카드까지 꺼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탄핵 카드가 가장 우선 카드이냐? 네. 그건 아닌 건 또 확실합니다. 저는 거꾸로 정청래 당대표가 대법원장이 뭐 되냐라고 말을 했는데 반대로 대법원장 또는 판사가 국회의원이 뭐가 되냐, 국회의원이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들 똑같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진리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네. 물론 저기 뭐 말투나 어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권 분립이라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기초적인 질서 위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헌법적 기초는 분명히 있다. 이걸 꼭 밝히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부 여당 내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이른바 추진을 강력하게 하는 이유, 그 근거는 혹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배경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법원장을 갈아치우는 거에 대해서 예컨대 80%의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감히 저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제 눈을 사실 좀 의심을 했습니다. 저도 비교적 기자 생활을 오래 한 편입니다만 저는 처음 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는 얘기. 글쎄요, 이거는 뭐 저렇게 길게 정청래 대표가 썼으면 딱 한 문장으로 이 요약을 할 수가 있죠. 네. 조이대는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 여론조사도 지금 웬만큼 나오고 하니까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할까요? 이름 나오는 게 거명되는 게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이 석방 지휘를 했던 또 뭐 판사, 제가 뭐 이름 얘기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이번 그 여러 가지 재판에서 몰아내겠다. 재판 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5개 재판, 12개 혐의, 우리가 젊은 층들은 8일 2호라고 하는 그런 그 수치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게 불씨가 남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거의 어떤 그 초점인 파기환송의 유죄 취지를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가만 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 구상안, 이것이 그대로 다 실현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엇을 견제를 할, 또 브레이크를 장치를 마련할 아무런 그 힘이 없다. 지금 현재 의석 구조라든가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다 틀어진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너무 흔한 얘기지만 독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재 타령을 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또 뭐 헐뜯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견제 장치는 지금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이요. 대법원장과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이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8가지만 수사 범위로 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이 시점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사실상 이것도 연장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인가? 어떤 시선을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모가나무 아래서는 갓끝을 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 하필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저렇게 모든 범죄로 문을 개방을 했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사법개혁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네.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든지 지금 파기환송을 한, 그것도 유죄 취지를 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개혁이 이게 완결체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다분히 저거는 글쎄요, 복수라는 얘기가 영화 제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닐 테지만 이런 그 최종 목표는 걸림돌이 되는 직위, 사람, 이런 것은 다 제거를 하겠다. 법 틀에서 제거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게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지난번에 어떤 그 12월, 1월, 2월에서 얼마나 공수처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까? 이게 너무 어설프고 수사력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것을 저렇게 개정안을 통해서 모든 범죄를 열어놓으면 글쎄요, 공수처의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건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튼 어떻게든지 옷을 벗기겠다라는
하나의 목적이 저 안에는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제도적으로 확충해줘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 그 지점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데요. 이 조이대라는 한 사람을 겨냥하는 움직임이 절대 아닙니다. 네. 한 사람을 겨냥하는 행동은 윤석열이 예전에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것이 한 사람을 겨냥한 수사, 정치 판결을 위한 움직임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 대법원장과 판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장도 그리고 판검사도 네.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죄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판결 또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탄핵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가게 되면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범죄가 있는지 또는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기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할 필요는 없고요. 한 사람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 이름처럼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 지금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일 뿐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69개 법안 상정 계획에 69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번 의견 들어보죠. 당 내에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다는. 국민의힘은 그거 지금 다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입장인데 걸면 상대해줘야지. 합의고 자시고 협의고 자시고가 있어요. 만약에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면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중간 표결을 위해서 24시간마다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상황인데 곧 국감입니다. 바쁘시겠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은 바빠야 되는 네. 직업입니다.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 바쁘게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뭐 두렵거나 무섭거나 걸리진 전혀 않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네. 필리버스터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히 임해달라 어떤 의미인가요?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뭐 외국 표현이긴 하지만 네. 무제한 토론입니다. 토론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건데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필리버스터 장면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필리버스터를 해서 이 법안을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더욱더 충실하게 많은 분들이 준비해 와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부당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논리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설득되실 때까지 또는 반대쪽에 앉아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설득될 때까지 그렇게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려면 충실하게 좀 해다오라는 바람을 또 주셨는데 지금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 이 여론전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가? 사실상 뭐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것뿐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충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할 각오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똘똘 뭉쳐져 있는 건가요? 네, 충실하게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 뭐 상당히 부분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24시간을 하더라도 이른바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 저거는 참 설득력이 있네라고 하는 그런 대안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 그것은 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69개 법안에 대해서 한 건당 24시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그 의석수를 이용해서 표결을 하면은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로만 진행되면은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는 거 외에는
사실은 아무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와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국정 운영 법안들이 그대로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국민께서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저 국민의힘 저 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은 또 뭐 필리버스터라는 걸 들고 나와 아이고 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지 정말 국민들께서 매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무작정 뭐 발목 잡기 이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되 예. 국민들께서 정말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그런 지금 절박한 그다음에 진실된 그런 상황에서 그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 지금 폭주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그 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고 없고는 그 다음 얘기가 되겠죠. 지금 그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국민의힘이 열었죠. 이번에는 주말에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중진 의원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단체 대화방 의원들이 있는 방에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중도층이나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이슈라는 부분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정치에 관심 없는 계층이랄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는 지지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먼저 지난 장외 집회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다면요. 장외 집회 저희 당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런 장외 집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대 당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당 행위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 여기서 말씀드린 국민이라 함은 어떤 특정 정당을 정말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당장 동대구역에서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과연 저게 보수 정당을 표방해 오고 대한민국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1야당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언급이 공식적으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00일 남짓밖에 안 되어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오히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네네. 민생을 챙기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너무 잘 챙기고 있다. 잘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정상화되고 있구나.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시선이라도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 예고된 그 장외 집회에 대한 회의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뭐 일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죠. 장외 집회 이거는 뭐 연원을 따지면 사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거의 뭐 선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강점이 있는 거.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 두 가지의 효과를 지금 겨냥을 하고 있죠. 내부 결속, 또 중간층, 중도층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입법 폭주인 민주당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자는 두 가지 표현인데 그 두 가지가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보이는 당내 목소리도 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시청 앞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갔는데요. 우리 이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실지 이거는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대국민 직접 호소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국민의힘 김동원 전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